코로나로 북한 국경이 굳게 닫히던 그 시기, 그날 밤 결심을 굳힌 그녀의 아버지는 어두운 창고로 데리고 들어가 평생 들어본 적 없는 충격적인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김일성, 김정은의 초상화를 닦으며 30년간 당원이었던 이었습니다. 그 소리가 아직도 제 귓속에서 떠나질 않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자랑하시던 평양 신축 아파트. 그 35층 베란다가 무너져 내리던 소리 말입니다. 옆집 할아버지 할머니는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고 우리 아버지는 다리를 영영 못 쓰게 되셨습니다. 평생 당을 위해 살아오신 그 양반이 그날 처음으로 제 앞에서 술을 드시고 우셨습니다. 내가 평생 뭘 위해 살았는지 모르겠다고요. 그리고 그날 저도 평생 믿어왔던 모든 것이 함께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5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몽골 고비 사막 한복판에 누워 있었습니다. 영하로 떨어진 새벽. 별빛만 쏟아지는 그 사막에서 같이 도망쳐 나온 일행 한 사람이 제 옆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물 한 모금 못 마신 채 이틀을 걸었거든요. 저는 시체가 된 그분의 손을 잡고 멍하니 하늘만 봤습니다. 아, 내가 평양에서 어떻게 여기까지 왔지? 그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어쩌다 평양에서 곱게 자란 당원 집딸이 사막에서 시체 옆에 눕게 됐을까요? 그 이야기를 오늘 제가 처음으로 풀어놓아 보려고 합니다. 저는 1985년 봄 평양시 사동구역 외곽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우리 동네는 평안이라고는 하지만 시내에서 한참 떨어진 변두리였습니다. 멀리 대동강이 보이고 봄이 되면 뒷산에 진달래가 흐드러지게 피던 그런 곳이었죠. 여러분, 어릴 적 시골 풍경 떠오르시죠? 딱 그런 정겨운 동네였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평양시 인민위원회에서 일하시는 하급 간부셨습니다. 당원이셨고요. 어머니는 집에서 살림하시면서 가끔 부업으로 천을 짜셨습니다. 남동생 하나, 저까지 샤남매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단출한 내 식구였죠. 제 어린 시절 첫 기억이 뭔지 아세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김일성 수령님하고 김정일 장군님 초상화 닦는 일이었습니다. 우리 집에선 아버지가 먼저 닦으시고 그 다음에 남동생, 그 다음에 제가 닦았습니다. 그게 너무 당연해서 이상하다는 생각도 안 들었습니다. 아침에 누가 먼저 일어나서 그 초상화를 닦느냐. 그게 우리 집에선 효도였고 충성이었습니다. 학교 가서도 마찬가지였어요. 교실 들어오는 순서대로 초상화 닦는 당번이 정해졌고요. 누가 안 닦고 그냥 자리에 앉으면 야, 너 정신 어디다 두고 사니? 이런 핀잔을 들었습니다. 어떤 애가 좀 너무 열심히 닦으면 또 뒤에서 저 잘난 척하는 것 좀 봐 하면서 흉도 받죠. 근데 다음 날이면 또 내가 먼저 일어나서 닦아야지. 그렇게 마음먹곤 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하면 참 기가 막힙니다만 그땐 그게 우리의 일상이었습니다. 명절이면 어머니랑 부엌에서 송편을 빚었습니다. 김장철엔 온 식구가 모여서 배추절이고요. 우리 어머니가 만드시는 녹두지짐. 그 고소한 냄새가 마당까지 퍼지면 동네 아이들이 우리 집 담 너머로 군침을 삼켰습니다. 가난해도 그땐 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릴 적이랑 똑같았어요. 우리도 사람이 사는 곳이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10살 무렵이었을 거예요. 함경도에 사시는 외할머니가 굶어 돌아가셨다는 소식이 왔습니다. 그 해가 바로 고난의 행군이라고 부르는 그 시절이었어요. 어머니는 부엌 한 구석에서 소리도 못 내고 우셨고 아버지는 그저 담배만 피우셨습니다. 어린 저는 그게 무슨 뜻인지도 잘 몰랐습니다. 평양에 사는 우리는 그래도 다행이구나. 그렇게만 생각했죠. 그게 제 마음속에 남은 첫 번째 의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같은 나라 안에서 왜 누구는 굶어 죽고 누구는 그래도 밥을 먹는가? 평양 사람이 더 충성스러워서? 아니면 그저 운이 좋아서? 그땐 답을 못 찾았습니다. 아니, 답을 찾을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그 시절에 저는 그저 평범한 평양의 딸이었습니다. 당을 믿었고 수령님을 믿었고 우리 집안의 자부심을 믿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리라는 걸 그때의 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쿵!
그 소리가 들리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1215년 가을이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평생 처음으로 새 집을 얻으셨습니다. 평양 사동구역에 새로 지은 50층짜리 신축 아파트, 그 35층이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시찰까지 다녀가셨다는 그 자랑스러운 건물 말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입주 통지서를 받아오시던 날, 어머니 손을 잡으시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보, 내가 30년 당 생활한 보람이 있구려. 우리도 이제 장군님 은덕으로 새 집에서 살게 됐소. 어머니는 그 종이 한 장을 받쳐들고 부엌 한 구석에서 또 우셨습니다. 이번엔 기뻐서 우신 거였죠. 여러분, 한국에서도 옛날에 어떤 동네 사시던 분들이 처음 아파트로 이사 가실 때 그 마음 아시지 않습니까? 단칸방에서 평생 사시다가 처음으로 화장실이 집 안에 있는 집으로 옮기실 때 그 감격 말입니다. 우리 아버지 마음이 딱 그랬습니다. 우리 식구는 며칠 동안 잠도 못 잤어요. 어머니는 새 집에 걸발을 짜시느라 밤을 새우셨고 저는 짐을 싸면서 콧노래까지 흥얼거렸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모든 간격이 딱 6달 만에 끝났습니다. 그날은 10월 어느 평범한 일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직장에 나가 있었고 아버지는 베란다에 화분을 옮기고 계셨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부엌에서 아침을 차리고 계셨고요. 그런데 갑자기 집 전체가 흔들렸답니다. 어머니가 부엌에서 뛰쳐나오시니 베란다가 통째로 사라지고 없더래요. 아버지도 화분도 그 자리에 있던 모든 것이 한꺼번에 아래로 떨어진 겁니다.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까무러치셨다고 합니다. 직장에서 연락받고 정신없이 달려갔습니다. 우리 아파트 아래는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옆집 할아버지 할머니, 그 어르신들이 마침 그 시각에 아래층 베란다에 나와 계셨다는 거예요. 그 두 분은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운이 좋다면 좋게도 떨어지면서 어딘가에 부딪혀서 굴렀고 다리만 부러지고 살아나셨습니다. 그래도 다리는 영영 못 쓰게 되셨지만요. 병원에 모셔다 놓고 어머니 손을 잡고 울고 있는데 보안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저는 그분들이 우리를 위로하러 온 줄 알았습니다. 옆집 어르신 두 분 돌아가셨는데 우리 아파트 짓다가 무슨 부실 공사가 있었나? 그런 거 조사하러 온 줄 알았죠. 그런데 그분들이 어머니한테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이건 사고가 아니라 자연재해입니다. 동무, 알아들으셨소? 자연재해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때 귀를 의심했습니다. 베란다가 무너졌는데 자연재해라뇨? 무슨 지진이 났습니까? 태풍이 불었습니까? 멀쩡히 아침 먹다가 베란다가 떨어졌는데 그게 어떻게 자연재해입니까? 그러더니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덧붙이시더군요. 장군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큰 은덕에 누가 되지 않게 입 조심하시오. 이거 어디 가서 떠들고 다니면 동무가족 전체가 곤란해질 거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네가 부실공사로 사람을 죽여놓고 보상은커녕 입담을 나고 협박을 하는 겁니다. 옆집 어르신 두 분 장례식도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사람들 모이지도 못하게 했어요. 마치 그 두 분이 처음부터 이 세상에 안 계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온 아버지는 깁스한 다리를 침대에 올려놓고 한참을 천장만 보고 계셨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순이야, 술 한 병만 사와라 그러시더라고요. 아버지는 평소 술을 거의 안 드시는 분이셨습니다. 담원이 술에 취해 실수하면 큰일 난다고요.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아버지가 소주 한 병을 거의 다 비우시더니 갑자기 어깨를 들썩이며 우시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처음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순이야, 내가 평생 뭘 위해 살아온 건지 모르겠다. 30년을 당에 바쳤는데 집 한 채 받았다고 좋다고 그 집이 사람을 죽이는 집이었다. 그 집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그런데 누구한테 따져? 누구한테? 그러시더니 아버지는 한참을 더 우셨습니다. 저도 어머니도 같이 울었습니다. 그날 우리 집안의 무엇인가가 영영 무너져 내렸습니다. 베란다만 무너진 게 아니었어요. 우리 가족이 평생 믿고 떠받들던 그 무엇이 그날 밤 함께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입니다만 그 아파트 지을 때
군부대가 동원됐다고 합니다. 시멘트가 1000톤 들어가야 할 자리에 100톤이 빠지고 철근이 3000톤 들어가야 할 자리에 500톤이 또 빠지고요. 그렇게 빠진 자재들이 다 어디로 갔겠습니까? 미선드 주머니로 들어갔겠죠. 탈북한 분들이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통일되면 평양 그 아파트들 다 허물어야 한다고. 자재가 제대로 들어간 건물이 한 개도 없다고. 저는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 아버지 다리가 떠오릅니다. 그날 저녁 처음으로 우시던 아버지의 그 등이 떠오릅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의심이라는 걸 했습니다. 이 나라가 정말 우리를 사랑하는 나라가 맞는가? 아버지가 다리를 못 쓰게 되시면서 우리 집안의 모든 것이 한꺼번에 무너졌습니다. 당직을 잃으셨거든요. 평양시 인민위원회에서 30년 일하신 분이 다리 한 번 못 쓰게 됐다고 그렇게 한순간에 잘리시더라고요. 퇴직금이라고 해봐야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한 달치 식량값도 안 됐습니다. 여러분, 혹시 IMF 때 기억나십니까? 그때 한국에서도 가장 노릇하시던 아버지들이 한순간에 직장 잃으시고 막막해 하시던 그 시절 말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딱 그랬습니다. 아니, 그것보다 더 했죠. 한국은 그래도 실업급여라는 게 있다죠. 우리는 그런 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길로 제가 장마당에 나섰습니다. 장마당이라고 하면 어르신들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우리로 치면 시골 오일장 같은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 물건 갖고 나와서 사고 파는 시장이죠. 원래 사회주의 나라에선 이런 게 없어야 하는데 배급이 끊긴 지 오래라 이거라도 안 하면 사람들이 다 굶어 죽게 생겼거든요. 저는 어머니가 짜시던 천을 받아다가 시장에 내다 팔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래도 살만했어요. 천 한 필 팔면 옥수수 몇 킬로그램은 살 수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2017년인가 그쯤부터 모든 게 미친 듯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환율이라는 게 뭔지 아시죠? 달러 한 장에 우리 돈 얼마인가? 그거 말입니다. 제가 처음 장마당 나갔을 때 한 달러에 북한 돈으로 8,000원 정도 했습니다. 근데 1년이 지나니까 10,000원이 됐어요. 또 1년 지나니까 20,000원이 됐습니다. 그러더니 지금은 한국 들어와서 들으니 60,000원까지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환율이 이렇게 오른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갖고 있던 돈이 종이장이 됐다는 뜻이에요. 어제 1,000원으로 살 수 있던 옥수수가 오늘은 3,000원이 돼야 살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더 기가 막힌 게 뭔지 아세요? 월급은 그대로라는 겁니다. 국가가 주는 월급은 한 푼도 안 올라요. 왜냐고요? 김정은이 자본주의 시장은 좋아하는데 인민들 살림은 사회주의 계획경제 그대로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 좋을 때만 자본주의고 우리한테 줄 때는 사회주의인 겁니다. 환율이 6배가 올랐는데 월급은 그대로니 사람들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저희 옆집에 할머니 한 분이 사셨어요. 우리가 아파트 사고 후에 옮겨간 변두리 동네 말입니다. 그 할머니가 사시는 곳이 아파트 30층이었는데요. 그게 또 가관이었습니다. 평양에 김정은이 자랑한답시고 고층 아파트를 잔뜩 지어놨거든요. 그런데 정작 전기가 안 들어와요. 엘리베이터가 한 달에 며칠이나 돌아가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할머니는 한번 위에 올라가시면 못 내려오십니다. 다리에 힘이 없으시니까요. 평생을 그 위에서만 사시는 거예요. 아침에 창문을 열고 옆집 할아버지한테 잘 주무셨소? 인사하시는 게 그 할머니 하루 일과의 전부였습니다. 평양에선 이런 어르신들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인간 비둘기라고 해요. 비둘기처럼 위에서만 사신다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평생 나라 위해 일하신 어르신들이 마지막에 비둘기 소리를 들으면서 사시는 겁니다. 자식들이 보고 싶어도 못 내려오시고 시장 한번 못 가시고요. 저는 그 할머니가 창문에서 손 흔드시는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 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어머니도 머지않아 저렇게 되시겠구나. 거기다가 더 기가 막힌 일이 있었습니다. 그 무렵 김정은이가 평양에 매년 10,000세대씩 5년 안에 5만 세대 새 아파트를 짓겠다고 발표했어요. 그게 다 어디서 나오는 돈인 줄 아십니까? 김정은 주머니에서 나옵니까? 아닙니다. 한 푼도 안 나와요. 다 인민들 주머니에서 나옵니다. 어느 날 동네 인민반장이 우리 집에 찾아왔습니다. 동거, 이번에 우리 구역에 새 공장 짓는데 성금 좀 내야겠어. 이러더라고요.
제가 장마당에서 한 달에 100만 원 벌면 그중 50만 원을 내라는 겁니다. 벌반을요. 당이 어려운 시기인데 동무 충성심이 안 보이요. 어떡하겠소. 이렇게 협박조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때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이건 사회주의가 아니다. 이건 강도질이다. 사회주의 한답시고 우리 인민들 다 가난하게 만들어 놓고 정작 자기네 공장 짓고 아파트 짓는 돈은 우리한테 강제로 뜯어가는 거였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평생 충성하신 그 당이 알고 보니 우리 등을 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거기다 동생까지. 큰일 났습니다. 군대에 갔던 남동생이 영양실조로 제대해서 돌아왔어요. 부대에서 밥을 제대로 못 먹였답니다. 부대도 전기가 안 들어와서 저녁 되면 깜깜한 데서 그냥 자고요. 면실에 디젤류 적셔서 등불 삼아 생활했답니다. 우리 동생이 키가 170 가까이 되던 애가 제대해서 오니까 뼈만 남아서 왔습니다. 저는 그 동생을 끌어안고 또 한참을 울었습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가장 어려우셨다는 그 시절에도 이러진 않으셨죠? 그래도 자식이 굶진 않으셨잖아요. 저는요, 그때 동생 얼굴 보면서 처음으로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대로 살면 우리 식구 다 죽겠다. 밤이 되면 저는 잠을 못 이뤘습니다. 이제는 의심 정도가 아니었어요. 분노였습니다. 우리 아버지를 다리병신으로 만들고 우리 동생을 산송장으로 만들고 우리 어머니를 평생 부엌 한 구석에서 우는 사람으로 만든 이 나라.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분노가 깊어질수록 다른 한쪽에선 두려움이 커졌습니다. 여기서 빠져나가야 한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도망치면 평양에 남은 우리 식구들은 어떻게 되나? 저는 매일 밤 천장을 보면서 이 두 마음 사이를 오갔습니다. 그리고 122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제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단어 하나가 평양 사람들 입에서 입으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 코로나. 그 단어가 평양에 처음 들렸을 때 사람들은 그게 뭔지도 잘 몰랐습니다. 우리는 인터넷도 없고 텔레비전이라고 해봐야 조선중앙방송 하나뿐이니까요. 그저 어디서 무슨 병이 돌아서 사람이 죽는다더라. 그 정도 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1220년 1월 말이 되니까 갑자기 국경이 닫힌다는 소식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중국하고 우리 사이의 모든 다리, 모든 길이 다 막힌다는 거였어요. 한번 막히면 언제 다시 열릴지 모른다고요. 저는 그 소식을 시장에서 들었는데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멍해졌는지 아시겠습니까? 저는 그때까지 한 번도 탈북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일이 있고 동생이 그렇게 되고 분노는 가득했지만 그래도 우리 식구 데리고 어떻게든 버텨보자. 그 마음이었거든요. 그런데 국경이 닫힌다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 이상한 생각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지금 아니면 평생 못 나간다. 그 무렵 제게는 약혼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같은 동네에서 자란 사람이었고 아버지끼리 친하셔서 자연스럽게 만난 사이였습니다. 우리는 봄이 되면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지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저는 처음엔 출장 갔거니 했어요. 며칠 지나도 연락이 없으니까 그 집에 찾아갔습니다. 그분 어머니가 저를 보시더니 부엌으로 끌고 들어가시면서 떨리는 목소리로 이러시더라고요. 춘희야, 우리 아들 보위부에 끌려갔다. 무슨 일인지도 모르겠다. 너는 이 집에 다신 오지 마라. 너까지 같이 잡혀간다. 저는 그 자리에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보위부에 한번 끌려가면 살아 돌아오는 사람이 거의 없거든요. 무슨 일로 끌려갔는지조차 가족이 알 수 없습니다. 알려고 하면 그 가족까지 다 같이 끌려갑니다. 한국 분들은 잘 모르실 텐데요. 우리 동네에선 누가 끌려갔다 그러면 그 집 식구들이 일제히 그 사람 이름을 입에 안 올리기 시작합니다. 마치 처음부터 그 사람이 없었던 사람처럼요. 저는 그날 집에 돌아오면서 길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 사람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도 모르는데 그냥 어느 날 사라진 겁니다. 우리 옆집 어르신들이 사라진 것처럼요. 우리 아버지가 다리를 잃고도 쉬쉬해야 했던 것처럼요. 그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며칠 뒤였습니다. 저는 마음을 다잡고 아버지 방으로 갔습니다. 어머니는 부엌에서 저녁을 차리고 계셨고요. 아버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절 가만히 보시더니 갑자기 제 손을 잡으시더라고요. 그러시더니 다리를 절뚝거리시면서 저를 마당 한쪽 창고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저는 영문을 몰라서 따라갔어요. 창고에 들어가시더니 문을 닫으시고는 작은 목소리로 이러시더라고요. 준이야, 여기서 말하자. 우리 집 어디에서 누가 듣고 있을지 모른다.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짐작하고 계셨던 거예요. 제가 무슨 말을 꺼내려는지요. 아버지, 저 떠나야겠습니다. 이대로는 못 살겠습니다. 아버지는 한참을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깁스 푼 지 얼마 안 된 다리를 어색하게 짚고 서서 어두운 창고 안에서 천천히 한숨을 쉬시더라고요. 그러시더니 제 두 손을 꼭 잡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춘이야, 가라. 가서 살아라. 옆집에 안 들키게 잘 가야 한다. 바깥 세상이 얼마나 좋은지 너는 가서 봐라. 여러분, 그 말씀을 듣는데 제가 무너졌습니다. 우리 아버지가요, 평생 당원이셨던 분이요. 평생 김일성 수령님 초상화를 닦으시던 분이요. 그 양반이 딸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바깥 세상이 얼마나 좋은지 가서 봐라고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알고 계셨던 겁니다. 이미 오래전부터요. 베란다에서 떨어지시기 훨씬 전부터. 어쩌면 평생 동안요. 그런데 마지막에 아버지가 이런 말씀을 덧붙이셨어요. 네 어머니한테는 말하지 말아라. 어머니는 모르시는 걸로 하자. 그래야 어머니가 살 수 있다. 누가 물어도 모른다고 해야 살아남으신다. 저는 창고 바닥에 주저앉아서 울었습니다. 아버지도 우셨고요. 어둑한 창고 안에서 부녀가 소리도 못 내고 어깨만 들썩이며 한참을 울었습니다. 떠나기로 한 날이 잡혔습니다. 2월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새벽까지 어머니가 차려주신 마지막 저녁상을 떠올렸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떠나는 줄도 모르시고 그냥 평소처럼 된장찌개를 끓여주셨어요. 준이야, 오늘 시장에서 옥수수가 올랐더라. 좀 사둘 걸 그랬나? 이런 말씀이나 하시면서요. 저는 어머니 얼굴을 똑바로 못 봤습니다. 한번 똑바로 보면 모든 게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저는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어머니가 잠드신 모습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본이 주무시는 우리 어머니, 평생 부엌에서 사신 우리 어머니, 그 모습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그리고 부모님 사진 한 장을 품속에 넣었습니다. 어머니 마음 무렴. 아버지가 어머니 손을 잡고 활짝 웃으시는 사진이요. 그 사진은 2020년부터 지금까지 한국에 와서도 제가 제일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여러분, 어르신들, 자식 가진 부모 마음, 부모 가진 자식 마음, 다 똑같지 않습니까? 저는 그날 새벽, 부엌 문 앞에 서서 어머니께 마음속으로만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살아서 다시 뵙겠습니다. 꼭 살아서요. 그리고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심해주로 가는 기차를 타기 위해 평양역으로 향하는 그 첫 발걸음을 평생 잊지 못합니다. 평양역에서 신의주까지는 기차로 한나절 거리지만 저는 그 길을 꼬박 4일에 걸쳐서 갔습니다. 기차를 타고 가다가 검문소가 나오면 내려서 다른 차로 갈아타고요. 또 가다가 검문이 심한 곳은 아예 산길로 돌아가고요. 그런 식이었습니다. 여행 증명서가 있어야 다른 도로 못 가는 게 우리 북한이거든요. 한국 어르신들이야 옛날에 통행금지 시절 기억하시죠? 그것보다 훨씬 심한 거예요. 우리는 평양에서 평안북도 가는데도 허가증이 필요합니다. 저는 브로커가 일러준 대로 신의주에서 1시간쯤 떨어진 작은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에 안전가옥이 있다고요. 그 집에 들어가서 사흘을 더 숨어 있었습니다. 사흘 동안 저는 거의 잠을 못 잤어요. 그 좁은 방 안에서 천장만 보고 누워 있는데 머릿속엔 한 가지 생각만 맴돌더라고요. 우리 어머니, 지금 부엌에서 뭐 하고 계실까? 내가 없어진 걸 아셨을까? 아셨다면 얼마나 우셨을까? 그리고 또 한 가지요. 평양 떠나는 그날 새벽,
어머니 자는 모습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봐셔야 했나? 아냐, 그러면 못 떠났겠지. 그 후회와 안도가 머릿속에서 자꾸자꾸 부딪혔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2020년 3월 초순이었고요. 새벽 2시 반이었습니다. 브로커가 저를 깨우더니 갑시다. 시간 됐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미리 준비해둔 옷을 입었습니다. 검은색 옷이요. 강 건널 때 눈에 안 띄어야 하니까요. 신발은 헝겊 신발을 신었습니다. 가죽 신발은 물에 들어가면 무거워서 못 걷는다고요. 브로커를 따라서 1시간쯤 어두운 산길을 걸어 내려갔습니다. 3월 초의 새벽은 정말 추웠습니다. 입김이 하얗게 나오고요. 손가락이 얼어서 감각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렇게 한참을 걸어 내려가니까 눈앞에 검은 간이 보였습니다. 압록강이었습니다. 여러분, 압록강이라고 하면 어르신들 그 노래 기억나시죠? 두만강 푸른 물에 노젓는 뱃사공. 그 노래요. 그런데 제가 그날 본 압록강은 푸른 물이 아니었습니다. 검은 물이었어요. 새벽 2시 반의 강은 그냥 시커먼 죽음 같았습니다. 그리고 강 표면엔 살얼음이 얇게 끼어 있었어요. 3월이라 한낮엔 풀려도 새벽엔 다시 얼거든요. 브로커가 저한테 손짓을 했습니다. 여기서부터입니다. 강 한가운데까지 사람 키 정도 됩니다. 가슴까지 차요. 절대 머리 들지 마시오. 손전등 비치면 무조건 물속에 머리 박고 숨 참으시오. 알겠소? 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물에 발을 담그는 순간 저는 거의 비명을 지를 뻔했습니다. 여러분, 한 번이라도 한겨울에 손을 차가운 물에 담가 보신 적 있으세요? 그것의 100배는 더 차가웠습니다. 살얼음을 헤치고 한 걸음 한 걸음 들어가는데 다리부터 위로 차가움이 칼처럼 올라오더라고요. 무릎까지 잠기니까 다리가 안 움직였어요. 허리까지 잠기니까 숨이 안 쉬어졌어요. 가슴까지 잠기니까 저는 그때 진짜로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 와중에도 발은 발 한 발 옮겼습니다. 강바닥은 미끌미끌한 돌이고요. 한번 미끄러지면 바로 강물 속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피맛이 났어요. 추위 때문에 피맛도 안 느껴질 정도였지만요. 강 한가운데쯤 왔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위쪽 강둑에서 삑! 호루라기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손전등 불빛이 강 위를 휙 비추기 시작했어요. 북한 국경경비대 순찰병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그대로 머리를 물속에 박았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을 어떻게 설명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가슴까지 잠긴 살얼음 강물 속에 머리까지 박고 숨을 멈추는 거예요. 1초가 1분 같았습니다. 머릿속에 별의별 생각이 다 지나갔어요. 아, 여기서 죽는구나. 어머니, 죄송합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저는 효도 한 번 못한 딸이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외할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함경도에서 굶어 돌아가신 외할머니요. 그분 얼굴은 한 번도 뵌 적 없는데 어머니가 보여주신 빛바랜 사진 한 장만 기억에 남아 있었거든요. 저는 물속에서 마음으로 빌었습니다. 외할머니, 외할머니, 살려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어머니가 외할머니 따라 굶어 돌아가시면 안 돼요. 제가 살아야 어머니를 모실 수 있어요. 외할머니, 제발. 여러분, 저는 그날 처음으로 기도라는 걸 했습니다. 우리 북한에선 신을 믿는다는 게 죄거든요. 종교가 있다고 하면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저는 평생 누구한테도 빌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살얼음 강물 속에서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간절히 빌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모릅니다. 한 10초였을 수도 있고 1분이었을 수도 있어요. 머리 위로 손전등 불빛이 한번 휙 지나가더니 다시 위쪽으로 돌아가더라고요. 호루라기 소리도 멀어졌습니다. 저는 그제야 머리를 들어 숨을 한번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배가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코에서 강물이 콸콸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래도 살아있었습니다. 다시 발을 옮겼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15분쯤 더 걸었을까요? 갑자기 강바닥이 얕아지더라고요. 무릎으로, 발목으로 점점 물이 빠졌습니다. 강 건너편 갈대밭이
눈앞에 보였습니다. 그리고 갈대밭 안쪽에서 누군가가 손짓을 하더라고요. 미리 약속된 중국 쪽 브로커였습니다. 그 사람이 절 끌어올려서 갈대밭 안쪽 작은 움막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마른 옷으로 갈아입혀주고요. 따뜻한 옥수수죽 한 그릇을 줬습니다. 저는 그 죽 한 술을 입에 넣자마자 그릇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져요.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한참을 울었습니다. 살아남은 게 너무 기뻐서, 두고 온 식구들이 너무 보고 싶어서, 그리고 이제부터 진짜 시작이라는 게 너무 무서워서요. 브로커가 저를 가만히 보더니 한마디 하더라고요. 뿡우, 압록강은 끝이 아니오. 이제부터 시작이야.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저는 자유로 가는 강을 건넌 게 아니라 또 다른 지옥의 입구로 들어선 거였습니다. 압록강을 건너서 처음 들어간 집은 단둥의 어느 조선족 할머니 댁이었습니다. 여러분, 조선족이라는 분들 아시죠? 옛날에 우리 조상님들이 일본 시절에 만주로 넘어가셔서 거기서 자리 잡고 사신 분들의 후손들이요. 우리하고 같은 핏줄이고 같은 말을 쓰시는 분들입니다. 중국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한국 사람도 아닌 그 경계에서 사시는 분들이죠. 저를 받아주신 그 할머니, 연세가 7순쯤 되셨을 거예요. 우리 어머니보다 조금 더 위셨습니다. 그 할머니가 저를 보시더니 대뜸 부엌에 데리고 가시더라고요. 가스레인지 위에 시뻘건 김치찌개가 보글보글 끓고 있었습니다. 그러시더니 저한테 한 그릇 푹 떠주시면서 이러시더라고요. 아가, 일단 먹어라. 평양에선 이런 거 못 먹어봤지? 우리 조선족 김치찌개 한번 먹어봐라. 저는 그 김치찌개 한 술을 입에 넣자마자 또 울어버렸습니다. 그 살얼음강에서 살아나온 지 2시간도 안 됐는데 따뜻한 김치찌개를 받아먹고 있는 거예요. 한국에 와서도 이렇게 맛있는 김치찌개를 그 후로 한 번도 못 먹어봤습니다. 같은 핏줄이라는 게 뭔지 그 한 그릇에 다 들어있더라고요. 그 할머니 집에서 한 달을 숨어 지냈습니다. 낮에는 절대 창밖으로 못 나가고요. 밤에만 살짝 마당에 나가서 별을 보는 게 다였습니다. 할머니가 매일 끼니를 챙겨주시면서 아가, 좀만 더 참아라. 우리 김 목사님이 곧 길을 열어주실 거다. 그러시더라고요. 김 목사님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한국에서 오신 선교사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한국에 계신 어르신들 중에 교회 다니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 교회 분들이 이런 일을 하고 계신 줄 아셨습니까? 저는 한국 와서야 알았습니다. 우리처럼 압록강, 두만강 건너서 도망쳐 나온 사람들을 한국 목사님들하고 선교사님들이 목숨 걸고 데려가 주신다는 걸요. 중국 공안한테 잡히면 그분들도 같이 끌려가십니다. 잡히면 우리는 북한으로 끌려가서 정치범 수용소에 가고 그분들은 중국 감옥에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일을 하시더라고요. 김 목사님이 한 달 만에 단둥에 오셨습니다. 환갑이 가까우신 분이셨고요. 머리가 반백이셨습니다. 저를 보시더니 그저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자매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저랑 같이 갑시다. 가시는 길에 한 분 더 만나실 겁니다. 그분도 사연 많으신 분이에요.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저 혼자 가는 게 아니었어요. 그 한 달 사이에 저처럼 강을 건너온 분들이 또 계셨던 겁니다. 김 목사님이 우리 5명을 한꺼번에 데리고 길을 떠나시는 거였습니다. 목사님이 마지막에 우리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이제 한국까지 가는 길이 까마득합니다. 중국을 횡단해서 몽골 국경까지 가야 해요. 2000km가 넘습니다. 그동안 여러분은 절대 입을 열면 안 됩니다. 중국말 못하시잖아요. 한마디만 하셔도 다 들통납니다. 알겠지요? 2000km요. 한국 부산에서 백두산까지 거리쯤 됩니다. 그걸 우리는 화물 트럭 짐칸에 숨어서 가야 한다는 거였어요. 트럭 짐칸에는 김치 항아리들이 잔뜩 실려 있었습니다. 조선족 분들이 한국으로 수출하시는 김치라고 하더라고요. 큰 항아리들이 짐칸 가득이었고요. 그 항아리들 사이에 사람 5이 겨우 끼어들 만한 빈 공간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누에처럼 몸을 웅크리고 누웠습니다. 위에는 비닐 천막을 덮고 그 위에 또 김치 항아리 몇 개를 올려놓았어요. 검문소에서 누가 와서 들춰보면 그저
김치 트럭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 안이 얼마나 좁고 답답한지 모르실 거예요. 게다가 김치 냄새가 어찌나 진한지요. 처음 한두 시간은 그 냄새 때문에 저도 모르게 헛구역질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또 다행이었어요. 우리 사람 냄새를 김치 냄새가 다 가려주거든요. 트럭은 단둥에서 출발해서 선양을 지나고요. 또 한참을 가서 베이징 외곽을 돌아서 후허하우터라는 도시 쪽으로 갔습니다. 그게 내몽골 자치구라는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거기서 진짜 몽골 국경은 또 100km를 더 가야 했고요. 가는 길에 검문소를 몇 번이나 지났는지 모릅니다. 검문소 가까이 가면 트럭 운전기사 아저씨가 짐칸 쪽 벽을 똑똑 두드리세요. 그게 신호였어요. 우리 5명은 그 즉시 숨소리도 안 내고 가만히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다 한 번은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트럭이 어느 검문소에서 한참을 멈춰 서 있었습니다. 평소엔 한 5분이면 통과하는데 그날따라 10분이 지나도 15분이 지나도 안 떠나는 거예요. 누군가 짐칸 뒷문을 여는 소리가 났습니다. 중국 공안 2명이 손전등으로 짐칸을 비추기 시작했어요. 김치 항아리 위에까지 손전등 불빛이 왔습니다. 저는 그때 압록강에서 했던 그 기도를 또 했습니다. 외할머니, 외할머니, 한 번만 더 살려주세요. 한 번만요. 손전등 불빛이 우리가 숨어있던 그 빈 공간 바로 위 김치 항아리에서 멈췄습니다. 한 공안이 항아리 뚜껑을 열어보더라고요. 시큼한 김치 냄새가 확 퍼졌습니다. 그 공안이 코를 찡그리면서 한마디 하더라고요. 중국말이라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김 목사님이 나중에 통역해 주시기로는 에이, 김치 트럭이네. 빨리 보내. 그런 뜻이었답니다. 뚜껑이 다시 닫혔습니다. 짐칸 문이 닫히고요. 트럭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때 진짜로 정신이 나갔습니다. 김치 항아리 사이에서 소리도 못 내고 어깨만 들썩이며 한참을 울었어요. 옆에서 웅크리고 있던 다른 자매님이 제 손을 가만히 잡아주셨습니다. 그분도 떨고 계시더라고요. 우리는 그 좁은 공간에서 손만 꼭 잡고 서로 얼굴도 못 본 채로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날 김치 항아리 사이에서 처음으로 하느님을 만났다고 생각합니다. 누군지도 모르고 어떻게 생기셨는지도 모르지만 그분이 거기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러지 않고서야 그 손전등이 어떻게 우리 머리 바로 위에서 멈췄다가 그냥 지나갔겠습니까? 그렇게 일주일을 갔습니다. 투허하우터에 도착했을 때 저는 거의 송장이었어요. 일주일 동안 트럭 짐칸에서 자고 일어나고 한 번도 제대로 씻지를 못했거든요. 김치 냄새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배어서 그 후로 한참 동안 김치 냄새만 맡으면 그 트럭이 떠올랐습니다. 김 목사님이 내몽골에 있는 어느 작은 안전가옥에 우리를 내려주셨습니다. 거기서 또 보름을 쉬어야 한다고요. 다음 길이 진짜 험한 길이라고요. 저는 그 안전가옥에 누워서 처음으로 깊은 잠을 잤습니다. 한 달 만에요. 그런데 잠들기 직전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음 길이 더 험하다고. 압록강도 김치 트럭도 검문소도 다 견뎠는데 더 험한 게 또 있다고? 저는 그때까지 몰랐습니다. 진짜 지옥은 사막에 있다는 걸요. 2020년 늦여름 저는 고비 사막의 가장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막이라는 데를 한 번이라도 가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그날이 처음이었습니다. 책에서만 보던 사막 말입니다. 멀리 바라보면 끝도 없이 누런 모래만 펼쳐져 있고요. 풀 한 폭이 나무 한 그루 안 보이는 그 땅 말입니다. 저는 그 앞에 서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아, 우리 옛날 어른들이 만주 벌판 건너서 도망가셨다는 게 이런 풍경이었겠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후허하우터에서 보름을 쉬고 김 목사님은 우리를 또 다른 분께 인계하셨습니다. 이번엔 몽골 쪽 길을 잘 아시는 현지 가이드분이셨습니다. 그분이 우리한테 하시는 첫 마디가 이거였어요. 여러분, 지금부터 사흘 밤을 걸어야 합니다. 낮엔 잘 수 없어요. 너무 더워요. 밤에만 걷습니다. 물은 한 사람당 2리터씩만 드릴 수 있어요. 더 이상은 못 들고 갑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일행을 두고 가지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저는 알겠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땐 정말 몰랐어요.
그 마지막 한마디가 어떤 무게로 제 어깨에 얹힐지요. 밤이 되면 사막은 영하 5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사막이라고 하면 뜨거운 줄만 아시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 막상 가보니까 사막은 낮엔 영상 35도, 밤엔 영하로 떨어지더라고요. 한낮엔 모래가 발에 닿기만 해도 화상 입을 정도로 뜨겁고요. 밤이 되면 입김이 하얗게 나올 정도로 추웠습니다. 그 극단 속에서 사람이 견딘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요. 우리 일행은 5명이었습니다. 김 목사님, 가이드 아저씨, 그리고 저, 영숙자매님, 인호동무, 이렇게요. 영숙자매님은 저보다 5살쯤 위셨고요. 함경도 청진에서 오신 분이셨습니다. 인호동무는 평안남도에서 오신 40 가까이 되신 남자분이셨고요. 우리 셋은 그 보름 동안 안전가옥에서 같이 지내면서 정이 들었습니다. 영숙자매님은 사실 몸이 안 좋으셨어요. 압록강 건너오실 때 폐렴 비슷한 게 와서 그 후로 기침이 가시질 않으시더라고요. 김 목사님이 처음엔 다음 팀에 합류시키려고 하셨는데 자매님이 막무가내로 같이 가시겠다고 하셨대요. 다음 팀이 언제 또 올지 모르는데 그때까지 못 기다린다. 차라리 가다가 죽겠다고요. 저는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사막에 들어가서야 알았습니다. 첫째 날 밤은 그래도 견딜만 했습니다. 별이 정말 많이 떴어요. 여러분, 평양에서 보던 별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하늘이 그냥 별로 가득해요. 우리는 그 별을 보면서 서쪽으로 걸었습니다. 가이드 아저씨가 북두 칠성을 가리키시면서 저 별을 등지고 가면 됩니다. 그러셨어요. 저는 걷다가 자꾸 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어머니가 부엌에서 아침을 차리시던 모습이요. 그 별빛 아래서 저는 마음으로 어머니께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저 살아있어요. 사막을 걷고 있어요. 별이 너무 많아요. 별 한 개가 어머니 얼굴 같았습니다. 또 다른 별은 아버지 얼굴 같았고요. 둘째 날 밤이 되니까 영숙자매님 기침이 심해졌습니다. 말걸음이 자꾸 처지셨어요. 인호동무가 자매님 짐을 받아드시고요. 저는 자매님 팔짱을 끼고 같이 걸었습니다. 자매님이 미안하다고 자꾸 그러시는데 저는 자매님, 우리 다 같이 가야 해요. 다 같이요. 그랬습니다. 물이 떨어지기 시작한 건 둘째 날 새벽이었습니다. 한 사람당 2리터씩 받았는데 영숙자매님이 기침하실 때마다 자꾸 물을 드시더라고요. 그게 뭐 잘못이겠어요? 저랑 인호동무가 우리 물을 자매님께 나눠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물도 같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셋째 날 새벽이었습니다. 영숙자매님이 갑자기 모래 위에 주저앉으시더라고요. 잠깐만 쉬자. 잠깐만. 이라고 그러시면서요. 저는 자매님 옆에 같이 앉았습니다. 가이드 아저씨가 시계를 보시더니 30분만 쉽시다. 그러셨어요. 그런데 그 30분이 지나도 자매님이 못 일어나시는 거예요. 입술이 새파래지셨고요. 숨소리가 점점 약해지셨습니다. 인호동무가 자매님을 업고 가자고 하셨고요. 저는 그 옆에서 자매님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여러분, 사막에서 사람을 업고 걷는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르실 거예요. 우리 모두 사흘을 거의 안 자고 걸었던 사람들이거든요. 인호동무가 비틀거리셨어요. 그래서 제가 한 번 업고 또 한 번 인호동무가 업고 그렇게 번갈아 가면서 갔습니다. 그러다 새벽 5시쯤이었을 거예요. 영숙 자매님이 제 등 위에서 작은 목소리로 이러시더라고요. 춘희야, 나 좀 내려놔. 더는 안 되겠다. 저는 자매님을 모래 위에 가만히 내려놓았습니다. 자매님이 제 손을 꼭 잡으시더니 가쁜 숨으로 한마디 한마디 천천히 말씀하셨어요. 춘희야, 너는 꼭 가야 한다. 한국 가서 우리 가편 사람들 이야기 꼭 전해다오. 부탁한다. 그러고는 눈을 감으셨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어요. 자매님 손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참을 그 옆에서 울었습니다. 가이드 아저씨가 제 어깨를 잡으시면서 가야 합니다. 해 뜨면 우리 다 죽습니다. 그러셨고요. 인호동무도 우셨고 김 목사님은 자매님 위에 모래를 덮으시면서 가만히 기도하시더라고요. 저는 자매님 옆에 한참을 누워 있었습니다. 별이 하나둘 사라지고 동쪽 하늘이 슬슬 밝아지고 있었어요. 그때 제 눈에 들어온 그 새벽 하늘을
저는 평생 못 잊습니다. 그러고 1시간쯤 더 걸었을까요? 갑자기 멀리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이드 아저씨가 갑자기 우리한테 엎드리세요 하시는 게 아니라 반대로 일어나서 손 흔드세요 하시는 거예요. 저는 영문을 몰랐습니다. 가이드 아저씨가 다급하게 설명하시더라고요. 몽골 군대입니다. 잡혀야 살아요. 잡혀야 살아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몽골이라는 나라는요. 우리처럼 도망쳐온 탈북자들을 절대 북한으로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잡혀서 몽골군 부대에 끌려가면 거기서 바로 한국 영사관으로 인계해줘요. 그러니까 사막에서 발견되지 않으면 그냥 죽는 거고 발견돼서 잡혀야 사는 거예요. 이렇게 기가 막힌 역설이 또 있습니까? 우리는 손을 흔들었습니다. 마지막 남은 힘으로 흔들었어요. 몽골군 트럭이 우리 쪽으로 달려왔습니다. 군인들이 내려서 우리를 트럭 짐칸에 태웠고요. 차에 타자마자 물병을 내미시더라고요. 저는 그 물 한 모금을 마시면서 또 울었습니다. 자매님 생각이 자꾸 나서요. 트럭이 사막을 가로질러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짐칸에 누워서 위를 보는데 어느새 해가 떴고요. 푸른 하늘이 끝도 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하늘을 보면서 자매님께 약속드렸어요. 자매님, 제가 꼭 갈게요. 한국에 꼭 가서요. 자매님 이야기, 우리 같은 사람들 이야기 꼭 전할게요. 약속할게요. 우란바토르까지는 또 하루를 더 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이제 진짜로 자유가 코앞에 있다는 걸요. 2020년 가을이었습니다. 저는 인천공항에 발을 디뎠습니다. 울란바토르 한국 영사관에서 석 달을 기다린 끝이었습니다. 그 석 달 동안 저는 매일 같은 꿈을 꿨어요. 영숙자매님이 사막에서 제 손을 잡고 꼭 가야 한다 그러시는 꿈이요. 깨고 나면 베개가 다 젖어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내릴 때 저는 창문에 코를 박고 아래를 봤습니다. 한국이라는 땅이 발 아래로 펼쳐져 있더라고요. 산이 푸르고요. 도시 불빛이 반짝거리고요. 저는 그저 멍하니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아, 진짜 왔구나. 그 한마디만 마음속으로 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서 조사받고 차에 올라탔는데 거기서부터 한국이 저한테 충격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국에서 처음 본 게 뭔지 아세요? 편의점이었습니다. 그것도 새벽에 불이 환하게 켜져 있는 편의점요. 저는 차 안에서 그걸 보고 동행하시던 직원분께 여쭤봤습니다. 저긴 무슨 가게인데 저 시간에 불이 켜져 있나요? 직원분이 웃으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저거 24시간 하는 가게예요. 한국엔 새벽에도 가게가 열려 있어요. 저는 그 말씀이 안 믿어졌습니다. 우리 평양에선 저녁 7시 넘으면 동네가 깜깜해지거든요. 학교도 4시 반이면 끝나요. 왜냐고요? 전기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한국은 새벽에도 밤이 없는 거예요. 가게가 새벽에도 열려 있다니요. 하나원이라고 들어보셨죠? 우리 같은 탈북민들이 처음 한국에 와서 석 달 동안 교육받는 곳이요. 저는 거기서 한국말이며 휴대전화 쓰는 법이며 은행 가는 법이며 그런 걸 처음 배웠습니다. 그런데 거기 있던 그 석 달 동안 저는 한 번도 마음 편히 잠을 못 잤어요. 평양에 두고 온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우리 동생, 그 식구들 얼굴이 자꾸 떠올라서요. 하나원 졸업하고 임대 아파트에 들어갔습니다. 처음으로 저 혼자만의 공간이 생긴 거예요. 평양에선 부모님하고 같이 살았으니까요. 그 작은 방에 누워서 천장을 보는데 갑자기 어머니 생각이 나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러다 처음 일자리를 구해서 첫 월급을 받았습니다. 식당에서 일했어요. 그 첫 월급 봉투를 받아들고 저는 곧장 마트로 갔습니다. 여러분, 한국 마트에 들어가 보신 어르신들이야 다 아시죠? 그 안에 물건이 얼마나 많은지요. 저는 그날 마트에 들어가서 또 한 번 멍해졌습니다. 저 끝까지 안 보일 정도로 물건이 가득한 거예요. 사과만 해도 종류가 몇 가지인지요. 저는 그 사과 코너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평생 좋아하시던 게 사과였거든요. 그런데 평양에선 사과 하나를 사 먹는 게 명절날에나 가능한 일이었어요. 어머니는 제가 어렸을 때 사과를 하나를 사오시면 칼로 정성껏 깎으셔서 우리 남매한테 다 나눠주시고는 본인은
사과 껍질만 드셨어요. 엄마는 껍질이 더 맛있단다. 그러시면서요. 저는 그날 마트에서 사과 한 박스를 샀습니다. 한 박스가 통째로요. 평생 처음으로요. 그걸 안고 집에 와서 식탁 위에 올려놓고는 한참을 그 사과 박스를 보면서 울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다 어머니 거예요. 한 알도 안 되시고 다 우리 주셨던 그 사과. 이제 저랑 같이 먹어야 하는데 그 사과 한 박스가 그날 제 평생 가장 비싼 사과 같았습니다. 한 알도 못 먹고 다 썩혔어요. 한국에 온 지 1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저는 그동안 평양에 있는 브로커한테 우리 식구 소식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해뒀거든요. 그게 또 큰 돈이 들어요. 한 번 연락하는데도 몇십만 원씩 들고요. 그런데 그날 브로커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순이 동무, 좀 안 좋은 소식이요. 동무 아버지께서 작년에 돌아가셨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휴대전화를 떨어뜨렸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요? 제가 떠난 그해 겨울에요. 다리가 그렇게 들시고 당직도 잃으시고 그 추운 겨울에 약 한 알도 제대로 못 드시고 가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머니는 아버지 돌아가신 후로 자꾸 정신이 흐려지신다고요. 저를 알아보지도 못하실 정도라고요. 그게 우리로 치면 치매라는 병이죠. 여러분, 제가 그날 어떻게 울었는지 모르실 거예요. 창고에서 아버지가 제 손을 잡으시면서 가서 살아라 하셨던 그 손. 그 손을 다시는 못 잡는 거예요. 저는 효도 한 번 못한 딸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사과 하나를 깎아서 식탁에 놓고 빈 의자에 대고 절을 했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이 사과 한 알이라도 아버지께 드리고 싶었어요. 요즘도 저는 가끔 텔레비전을 봅니다. 며칠 전엔 김정은이 자기 딸 김주애를 데리고 미사일 발사장에 나오더라고요. 그 어린아이가 탱크도 몰고요. 총도 쏘고요. 미사일 신호까지 주고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한참을 분노했습니다. 여러분, 김주애가 몇 살인 줄 아세요? 우리 셈으로 14살이에요. 그런데 그 아이는 키가 170 가까이 되더라고요. 통통하고요. 잘 먹어서요. 같은 시각에 평양 외곽에선 우리 동생 같은 군인들이 영양실조로 제대하고요. 사과 한 알 못 먹고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 같은 분들이 계세요. 한 나라 안에서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습니까? 저는 그 김주애를 보면서 우리 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평생 당을 위해 사신 우리 아버지요. 그 아버지가 마지막에 받으신 게 뭐였습니까? 부실 아파트, 잘려나간 다리, 그리고 약 한 알 못 드시고 떠나신 죽음이었습니다. 그게 김정은 부녀가 우리 인민들한테 베푼 그 은덕의 정체였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마치기 전에 한 분께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영숙자매님이요. 고비 사막 모래 위에서 제 손을 잡고 한국 가서 우리 이야기 꼭 전해다오 하셨던 그 자매님께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자매님과의 약속을 지키고 있습니다. 자매님, 보고 계시죠? 저 한국에 잘 와서요. 자매님 이야기, 우리 같은 사람들 이야기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께도 한 가지 약속드립니다. 어머니, 통일이 되는 날이요. 제가 평양에 다시 갈 거예요. 어머니가 알아보시든 못 알아보시든 저는 어머니 손을 잡을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산소에 사과 한 박스 올려놓을 거예요. 한 알도 안 드시고 우리 주셨던 그 사과. 이제 아버지께 통째로 한 박스 올려놓을 거예요. 여러분, 어르신들, 우리 한국에 계신 어르신들도 그 분단의 아픔 다 겪으신 분들이시죠? 6.25 때 헤어지신 가족, 아직도 못 만나신 분들 계시고요. 이상가족 상공이라는 게 또 한참 끊겼죠. 우리는 같은 민족이지 않습니까? 같은 말을 쓰고요. 같은 김치를 먹고요. 같은 송편을 빚는 사람들 아닙니까? 저는 우리 세대 안에 통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살아계실 동안에요. 어머니가 정신이 다 가시기 전에요. 그래서 어머니 손을 한 번이라도 더 잡아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평양에서 사막까지, 그리고 사막에서 한국까지 온 이 길은 7,000리가 넘는 길이었습니다. 그 길에서 저는 많은 것을 이뤘습니다.
약혼자를 잃었고요. 아버지를 잃었고요. 영숙 자매님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를 얻었습니다. 자유라는 거요. 그리고 그 자유를 평양에 두고 온 우리 식구들한테. 그리고 아직도 그 땅에서 인간 비둘기처럼 사시는 어르신들한테. 언젠가 꼭 전해드리고 싶다는 그 소망을요. 여러분, 통일이 빨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세대 안에 꼭 한 번만요.